유비는 삼국지에서 흔히 명장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조의 날카로운 전략이나 손권의 안정적인 통치를 먼저 떠올리고 유비는 전술과 지휘 면에서 한 수 부족한 인물로 평가하곤 한다. 실제로 대규모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례도 많지 않고 패배와 후퇴를 반복하며 살아남은 군주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결국 천하를 삼분하는 한 축을 차지했다. 이는 그의 진짜 강점이 전장이 아니라 전장 밖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비는 적을 쓰러뜨리는 데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마음을 얻는 데 탁월한 지도자였다. 유비의 출발은 미약했다. 기반도 자원도 강력한 군대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유비의 곁에는 늘 사람이 모였다. 관우와 장비처럼 생사를 함께한 인물이 있었고 제갈량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지략가도 결국 유비를 선택했다. 이들이 유비를 따른 이유는 이미 완성된 권력이나 보상이 아니라 유비가 보여준 인연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신뢰였다. 그는 사람을 도구처럼 쓰지 않았고 적어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수많은 인재를 끌어당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모든 장수가 같은 방식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무장들 가운데에는 이 정도 실력이면 더 큰 역할을 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분명 최강의 무력을 지녔고 단독으로 전황을 뒤집을 잠재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전면에 서지 못했고 촉한의 중심 권력을 쥐는 위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유비가 이들을 제대로 중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혹은 강한 장수를 두려워했거나 활용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강한 개인의 존재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형을 먼저 흔들 수 있다. 유비는 가장 강한 사람을 쓰는 군주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군주였다. 겉보기에는 아쉬워 보일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이었다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결국 이 점이야말로 유비를 수많은 패배 끝에 한 나라의 황제로 이끈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유비 휘하 최강이었지만 중심에 서지 못한 두 장수. 일마초, 금여포, 은마초라 불린 사나이. 마초는 삼국지에서 무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당대에 그를 두고 전해진 금여포, 은마초라는 평가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마초가 여포에 버금가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여포가 이미 역사 속 인물이 된 이후 동시대 기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을 꼽으라면 마초가 가장 먼저 거론되었다는 의미다. 유비 역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마초를 맞아들이며 남긴 오늘날의 여포는 마초다라는 평가는 마초의 무력이 촉한 진영에서도 최상위급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 마초의 위력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 유비에게 귀순하기 전 그는 관중 일대에서 조조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중원의 정세를 뒤흔들었다. 조조가 직접 서쪽으로 대군을 이끌고 나서야 할 정도로 마초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 뛰어난 무예는 물론이고 서량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정치적 배경, 그리고 독자적으로 거느린 병력까지 갖춘 그는 단순한 일개 장수가 아니었다. 마초는 하나의 세력이자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지닌 인물이었다. 바로 이 점이 마초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유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관우나 장비는 무력면에서 뛰어났지만 유비와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 충성과 의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반면 마초는 이미 자신의 이름과 가문 병력을 지닌 상태에서 촉한에 합류했다. 완전히 통제 가능한 부하형 장수라기보다는 언제든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촉한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서 이런 인물은 양날의 검이었다. 전장에서라면 더없이 든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부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명성과 무력이 지나치게 큰 장수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안을 먼저 키울 수 있다. 유비가 촉한이 안정기로 접어들수록 영웅보다 질서를 중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결과 마초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대우받았다. 높은 자귀와 명예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존중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권의 중심에서는 점차 멀어졌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군사 권한은 끝내 마초에게 집중되지 않았다. 이는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려진 선택이었다. 더욱이 마초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더 오래 살아 촉한의 전장에 깊이 관여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펼칠 시간조차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래서 마초는 늘 아쉬움을 남기는 인물로 기억된다. 여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무력, 조조를 위협했던 기세를 떠올리면 왜 그는 촉한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나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마초의 위치는 유비의 한계가 아니라 그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유비는 가장 강한 무장을 앞세우는 군주가 아니라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를 관리하려 했던 지도자였다. 마초가 중심에 서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판단이 유비가 이상만을 찾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 정치와 권력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군주였음을 드러낸다. 이 좋은 평가에서 관우를 앞선 완성형 장수. 조우는 삼국지에서 가장 오해받는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화려한 일기토의 전설이나 압도적인 전공면에서는 관우나 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후대의 평가로 갈수록 조운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 단순한 무력만 놓고 보아도 조운은 결코 뒤지지 않았고 여기에 침착함과 판단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까지 갖춘 복이 드문 완성형 장수였다. 그래서 일부 평가에서는 조운이 관우보다 더 균형 잡힌 무장이었다는 분석까지 등장한다. 조운의 진짜 강점은 극한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장판파 전투에서 그는 혼자 적진을 돌파해 아두를 구출해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침착함은 단순한 용맹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작정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전투 방식은 조운이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후에도 조운은 여러 차례 유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호위하며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는 방패 역할을 맡았다. 이는 우연이나 일회성 공적이 아니라 유비가 반복해서 같은 임무를 맡길 만큼 확고한 신뢰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운은 관우나 장비처럼 전장의 선봉에 서는 장면이 많지 않다. 이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용되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역할의 차이일 뿐 평가의 차이는 아니다. 관우와 장비가 적진을 찢어놓는 공격 카드였다면 조운은 그 모든 전투의 전제가 되는 존재였다. 주군이 살아있어야 전쟁도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조운은 바로 그 전제를 지키는 인물, 즉 유비의 생명과 혈통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패였다. 이 역할은 결코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투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과 절대적인 충성심이 동시에 요구된다. 유비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조운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그가 받은 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홀대가 아니라 오히려 장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였다. 전장의 영광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조운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조운의 역할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다. 전공을 과시하지도 않고 정치적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촉한의 역사에서 조운이 빠진 순간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만약 장판파에서 조운이 없었다면 유비의 혈통은 그 자리에서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조운이 끝까지 곁을 지키지 않았다면 유비는 수차례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운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가장 일어서는 안 될 자리에 배치된 인물이었다. 결국 조운은 강에서 앞에 세운 장수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곁에 둔 장수였다. 이는 유비의 용인술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냉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운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떠받친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운은 전설적인 무용담보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로 기억되는 장수이며 바로 그 점에서 관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는 완성형 장수라 할 수 있다.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쓴 것이다. 유비의 용인술. 마초와 조운의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 유비의 인재 등용 방식은 더욱 선명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최강의 무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촉한의 중심에 서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흔히 유비가 이들을 충분히 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한 장수를 의도적으로 멀리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쓴 것에 가깝다. 유비의 선택은 감정이나 호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국가의 안정이라는 냉정한 기준 위에 놓여 있었다. 마초는 너무 강했고 너무 독립적인 존재였다. 그의 무력은 여포에 비견될 정도였고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과 독자적인 병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인물을 촉한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내부의 균형을 흔들 위험을 안고 가는 선택이었다. 특히 촉한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서는 더욱 그랬다. 유비에게 필요한 것은 전설적인 영웅의 존재감이 아니라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줄 질서였다. 그래서 마초는 존중받았고 예우를 받았지만 국가의 핵심 권력이 모이는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배제가 아니라 관리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반면 조우는 정반대의 이유로 중심에서 한 걸음 비켜난 위치에 놓였다. 그는 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비의 곁에 머물렀다. 전장의 선봉에 세워 전공을 다투게 하기보다는 주군의 생명과 혈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일 수 있지만 실상은 촉한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맡긴 것이었다. 조은에게 요구된 것은 영웅적인 활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절대적인 충성이었다. 이 두 선택은 방향은 달랐지만 기준은 동일했다. 유비는 가장 강한 사람을 쓰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했다. 외부의 적이 위협적일 때와 내부의 균형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 유비의 선택은 달라졌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명성이나 무공보다 체제가 유지되는가를 먼저 따진 것이다. 그래서 유비의 용인술은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어떤 강자는 중심에서 멀어지고 어떤 강자는 오히려 조용한 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이 모순은 유비의 무능이 아니라 그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상적인 영웅 군주라기보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남아야 했던 정치가였다. 사람을 쓰는 문제는 상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유비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강한 장수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마초와 조우는 모두 버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중심에서 멀리 두어야 할 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곁에 두어야 할 만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유비의 용인술은 비로소 평가받아야 할 전략으로 드러난다. 유비가 끝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전장을 휩쓴 무력이나 눈부신 정과에 있지 않았다. 그는 조조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인물도 아니었고 손권처럼 안정된 기반을 물려받은 군주도 아니었다. 삼국지 속의 유비는 언제나 전투 능력만 놓고 보면 한 발 뒤에 있는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천하의 한 축을 이루는 군주가 되었고 촉한의 황제로 즉위했다. 그 비밀은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유비는 사람을 얻는 법을 알았고 얻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법을 알았다. 집신을 팔던 미천한 출신에서 출발했음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함께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유비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은 이미 완성된 권력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인과 대우,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마음을 내주었다. 특히 유비의 용인술은 감정이 아니라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무력이 뛰어난 장수를 무조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필요 이상으로 소모하지도 않았다. 각자의 강점과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계산해 가장 적절한 자리에 배치했다. 힘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고 영웅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마초와 조은, 이 두 명장의 배치는 그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 사람은 너무 강했기에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믿을 수 있었기에 항상 곁에 두었다. 이 선택은 인정이나 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비를 이상적인 성군이 아니라 극도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지도자로 다시 보게 된다. 유비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